서울의 고급 병원 VIP 병동, 흰 벽과 정제된 공기 속에 모니터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깜빡였습니다. 한석그룹 회장 한도윤은 침대에 반쯤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수십 년간 함께한 비서 윤 실장이 조용히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숫자와 이익으로 계산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덧없음이 밀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손녀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입은 모습이었지만 눈가에는 걱정이 번졌죠. 할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다. 근데 너 결혼 얘기했다며? 수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사람 은행에서 일해요. 민재 씨라고 해요. 평범하지만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라니 우리 집안의 사위를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순 없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예전에 한 동료가 했던 말이 스쳐갔습니다. 그땐 비웃었지만 지금은 왠지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번져들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졌고 도윤은 그 사건 이후 감정보다 이성이 우선이다라며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 손녀의 얼굴이 겹치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윤 실장. 그는 조용히 부르며 침대맡에 놓인 서류철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사위 될 사람 모든 걸 조사해봐. 가족, 경력, 인간관계 전부. 윤 실장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눈빛엔 오랜 세월 주인과 함께한 충성심과 염려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심장 박동계의 초록빛이 깜빡이는 병실에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그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군. 그는 이불을 젖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너머 새벽의 빛이 하얗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결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삶의 마지막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 한도윤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서울 도심의 한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염을 일부러 기르고 낡은 코트 자락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평생 재벌 회장으로만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노숙자의 삶을 흉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앞은 출근길 직장인들로 붐볐습니다. 깨끗한 정장을 입은 남녀들이 바쁘게 걸음을 옮겼지만 누구 하나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문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경비원이 곧장 다가와 팔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은행이잖아요, 어르신.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말투는 차가웠고 눈빛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내 돈을 찾고 싶은데 잠시만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소? 경비원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갑도 없으시잖아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마시고 나가세요. 그때 창구 안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은행원 민재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조심스럽게 경비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는 도윤에게 다가가 조용히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세요. 손이 많이 시려 보이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긴 듯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직원 괜히 노숙자한테 잘해주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요즘 세상에 순진한 것도 죄야. 그 속삭임들이 도윤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컴퓨터 앞에 앉아 고객의 대기표를 처리하듯 바쁘게 움직였지만 틈틈이 도윤을 살폈습니다. 도윤의 시선은 창구 유리 너머로 고요히 민재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며 보아온 가식이 아닌 진심 어린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은행 안은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민재는 직원 휴게실로 가는 대신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도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식사라도 하세요. 추우시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속엔 연민이 아니라 예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인간의 따뜻함이 이토록 가볍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지점장은 불쾌한 얼굴로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저 직원 이름 뭐야? 민재요. 내일 아침 회의 때 이야기 좀 해야겠군. 지점장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기울고 노을빛이 은행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아래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민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오늘은 덕분에 따뜻했소.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을 나서며 도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잊지 않았구나.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부드러워졌고 그날의 바람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도윤은 여전히 노숙자 복장을 한 채 은행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찬바람이 몰아쳤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끝은 얼어붙었고 옷자락은 비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그를 흘겨보았지만 그는 묵묵히 창고 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하루만으로 드러나지 않지.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그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직도 저기 있어? 진짜 노숙자 아냐? 그들의 속삭임이 이어졌지만 민재만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어제 추우셨죠? 들어오세요. 잠시 앉아 계셔도 됩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가장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앞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우산을 챙겨나가며 점심을 먹으러 갔지만 민재만은 창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밖에서 떨고 있는 도윤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비 맞으면 감기 걸리십니다. 그의 손끝엔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참 이상한 청년이로군. 민재는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따뜻합니다. 그 말투에는 배려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젓가락을 들며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비에 젖은 손등이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오래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남의 눈보다 마음을 먼저 보는구나.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지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재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재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이 추워 보여서 잠시. 손님? 이게 손님입니까? 은행 이미지 망치고 싶어요? 지점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숨죽이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잠시 말없이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회의에서 이 문제 다루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무겁고 싸늘한 공기가 은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민재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은행 앞 벤치에 여전히 앉아있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짧은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주무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 메모를 벤치 옆에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 위에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그 진심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청년은 나보다 훨씬 부자구나.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그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신뢰의 불씨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도심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뉴스 속보 자막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석그룹 회장 한도윤, 3일째 행방불명 경찰 수사 착수. 모두가 놀랐고 언론은 납치설부터 은퇴 후 잠적설까지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그 시각 은행 안에서도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회장님 뉴스 봤어요? 무섭다던데요. 세상에 그런 재벌도 실종이 되나 봐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회장이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노숙자 차림의 한도윤은 천천히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가볍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지점장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또 오셨어요? 어제 경고했을 텐데요. 그의 말투에는 경멸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서류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대기표를 뽑았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마치 시험의 마지막 장을 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점장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경비원, 저 사람 좀 내보내요. 그 순간 출입문이 열리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기요. 저분 혹시 한도윤 회장님 맞으신가요? 순식간에 은행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도윤을 쳐다봤고 경비원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모자를 벗고 낡은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숙자의 얼굴 아래 바로 어제 뉴스 속에 있던 재벌 회장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은행에서 단 한 사람만이 나를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강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습니다. 민재는 놀란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조용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연신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실험이었나요? 복지 홍보입니까? 도윤은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의 진심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은행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재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도 고생 많았소. 다만 다음번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봐주게. 그는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자들이 따라붙자 윤 실장이 급히 나타나 그를 보호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이제야 좀 숨이 트이는구나. 밖으로 나서자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해 번쩍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젠 됐지. 그는 기자들에게 짧게 인사하고 천천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혼란과 존경, 그리고 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모양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지냈으면 좋겠네. 차가 출발하고 은행 앞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머릿속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그는 손에 남은 컵 하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어제 도윤에게 건넸던 따뜻한 물이 아직도 식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구나. 그날 오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은행 사건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노숙자를 도운 착한 은행원이라 불린 민재의 얼굴이 전국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그의 이름이 상위권에 올랐고 사람들은 댓글로 진짜 천사다,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찬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익명의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은행원 알고 보니 회장 손녀랑 연애 중이라던데? 그 한 줄의 글은 마치 불씨처럼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민재는 은행 앞 인파를 보고 멍하니 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민재 씨, 회장 손녀 수아 씨와의 관계 사실입니까? 혹시 사전에 기획된 일이었나요? 민재는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피로와 혼란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그 모습을 보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퇴근하세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출근하지 마세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은행은 이미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객들은 쉬었대요? 라며 수군거렸고 직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봤습니다. 지점장은 본사에 전화를 걸어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사 방침입니다. 민재 씨, 임시 정직 처리입니다. 차가운 한마디가 그를 은행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터졌습니다.
한도윤 회장이 돌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노숙자 회장 실험 후유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윤 실장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심장마비로 응급수술 중입니다. 그 말이 전해지자 도시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민재는 밤늦게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병원 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서자 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가족 외엔 면회 안 됩니다.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신문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국민 사위의 민낯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진심의 대가인가요?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허공이 답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상처를 남기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모니터에 불빛이 빠르게 깜빡였고 윤 실장은 회장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버텨주셔야 합니다. 도윤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민재 그 친구는 입술이 떨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한 장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진심을 지키는 자를 믿으라. 그날 밤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수아는 문 앞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그 하루는 어제보다 훨씬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 한 호텔의 대형 컨퍼런스홀.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든 그곳에는 한석그룹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홀 안의 공기가 무겁게 떨렸습니다. 연단 앞에는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손에 쥔 종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고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도윤 회장의 손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민재 씨는 단 한 번도 제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저 한 사람의 고객을 도운 것뿐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스스로 그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홀 안이 술렁였고 누군가는 그럼 회장이 직접 지시한 실험이었다는 겁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순간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복도에서 윤 실장이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생중계가 켜져 있었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결국 말했구나. 그는 회장의 병실로 들어가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들려오는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나지막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사람의 진심이 뭔지 확인하겠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에 알려라. 윤 실장은 녹음 파일을 언론에 보냈습니다. 1시간 후 주요 방송사들은 동시에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석그룹 회장, 직접 진심실험 지시 확인. 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쉬었다는 비난은 사라지고 그 청년의 진심이 회장을 움직였다는 감동의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SNS에는 민재를 응원하는 글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은 돌아온다. 그를 욕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세상의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심을 떠나 작은 고향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와 낡은 재킷만 들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미확인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는 낮게 속삭이며 버스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의 병실에서는 모니터 소리가 약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들어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 밝혀졌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아이 괜찮은가? 네, 떠났어요. 조용히. 도윤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편해지는구나. 그는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손끝에는 오랜 세월 움켜쥐었던 권력의 힘 대신 한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 법이지. 그 말과 함께 모니터의 초록빛 선이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랜 어둠 끝에 도착한 봄날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장 한도윤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재벌가의 장례라기엔 믿기 힘들 만큼 간소했고 언론은 그 이유를 두고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끝까지 기자들을 피하며 묵묵히 상주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윤 실장이 서 있었고 손에는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아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민재 씨에게 전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분이니까요. 윤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작은 시골 우체국의 창구에 민재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는 낡은 가방을 내려놓고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보내는 사람 한도윤. 손끝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뜯자 안에는 2장의 종이와 짧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했던 나의 오만을 깨우쳐준 자네에게 나의 마지막 신뢰를 남긴다. 이 재단은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세워질 것이다. 함께 들어있던 서류에는 한도윤 인재장학재단 설립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민재. 그의 이름 아래에는 수아의 서명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왜 이런 걸 저한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답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때 수아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흰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예전보다 한층 성숙해 보였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마지막 사죄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끝까지 변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분이 스스로 변하신 거죠.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분은 진심을 본 사람이 고마웠던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벚꽃잎 몇 송이가 흩날렸습니다. 민재는 손에 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할아버지가 바라던 일이었어요. 멀리서 작은 버스가 멈췄고 민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떠날게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뵙겠죠. 그의 미소엔 슬픔보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수아는 그가 앉은 창문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시선 너머로 석양빛이 퍼졌습니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 너머로 노숙자 차림의 도윤이 잠시 미소 짓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람 속에서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버스는 천천히 길을 따라 멀어졌습니다. 그 길 끝엔 새로 세워질 한도윤 인재장학재단의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이름이 선명히 새겨진 그곳엔 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은행 앞 가로수에는 연두빛 잎이 피어 있었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새 간판이 걸린 은행 건물 위에는 작은 현수막이 나부꼈습니다. 한도윤 기념관 개관식. 지나가던 시민들이 멈춰서서 사진을 찍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현수막 아래 민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오랜 고생 끝에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의 유리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이 다시 따뜻해졌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깊이 울렸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서자 벽 한가운데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의자에 앉아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민재는 조용히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송이의 하얀 국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세운 재단 덕분에 이제 많은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나지막한 말이 공간을 울렸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갓 내린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네. 이젠 여기가 제 자리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지나가며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노숙자 차림의 노인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컵을 들고 서 있었지만 그 곁으로 한 은행원이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